정면고등학교 거꾸로교실 물리2 수업 듣는 3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의 이동과 열팽창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열의 이동 방법인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그 예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물체가 온도에 따라서 팽창 또는 수축하게 되고 그 물질에 따라서 팽창률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열이 전달되는 방법, 열이 이동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 전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 전도의 정의는 열이 물질을 통해서 직접 전달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물질 자체가 이동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 전도의 특징이고요. 이 열이 그러면 물질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물질을 한번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물질이 있는데 지금 이 물질의 단면적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의 길이를 L이라고 두고요. 그 다음 이쪽 왼쪽은 이제 고온의 위치라고 봅시다. T 하이고요. 여기 기호를 잘못 썼는데 TL로 둡시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저온의 물체 TL에 저온의 물체와 맞붙어 있다. 함께 접촉되어 있다라고 보자는 얘기죠. 그럼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고온에서 항상 저온 쪽으로 열이 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동하는 열의 양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도 많겠죠.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하는 열의 양, 이걸 가지고 연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류. 그래서 이 연류를 식의 형태로 표현해 본다면 dt분의 dq가 되겠죠. 그래서 dt분의 dq는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열의 양은 어떨 때 더 많을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물질의 단면적이 넓을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어떨까요? 많겠죠. 그래서 단면적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고온부와 저온부의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T high T low 여기에 비례한다. 그 다음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 물체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만큼 열이 이동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길이가 2배가 되면 더 열은 절반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길이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비례식을 이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dt분의 dq는 비례상수 하나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L, A, TH-TL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공식 형태로 외울 수도 있겠지만 의미를 잘 이해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하는 열량은 단면적과 온도 차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길이에는 반비례한다 라는 특징, 이것을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합시다. 이거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들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얇은 옷 입는 것보단 당연히 두꺼운 옷을 입는 게 더 따뜻하죠. 그래서 더 두꺼운 옷을 입으면 그만큼, 빠져나가는 열의 양도 줄어든다는 거죠. 또는, 같은 단면적의, 같은 두께의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열 전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열을 얼마나 잘 전달하는 물질이냐에 따라서 또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열량이 다를 겁니다. 요즘 흔히 나오고 있는 여름철에 입는 옷 중에서 쿨맥스라는 게 있죠. 쿨맥스라는 어떤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건 특수 섬유를 이용해서 옷을 만든 건데 그만큼 이제 체온으로부터의 열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 가지고 몸이 뜨겁게 데워졌을 때 그만큼 몸에 있는 열 에너지를 빨리 발산시켜서 체온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옷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열이 빨리
빨리 빠져나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이 매우 두꺼운 옷을 입기보다는 오히려 오리털 파카 같은 걸 입게 되죠. 자, 오리털 파카 같은 걸 입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옷의 섬유는, 그러니까 옷의 천은 얇은 천이지만 그 사이에 오리털과 같은 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공기층이 존재하게 되죠. 공기층. 자, 이 공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같은 면적, 같은 단면적이라 하더라도 열을 전달하는 효과가 매우 떨어집니다. 즉, 열 전도율 K가 굉장히 작은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옷을 얇게 입고 좀 펑퍼짐하게 입어주게 되면 공기층이 생기면서 열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가볍고 따뜻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는 오리털 파카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고, 집에서 본다면은 베란다 창문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죠. 이중창으로 되어 있으면 두 개의 유리 사이에 공기층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만큼 열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걸로 본다면 보온병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전도와 관련된 그런 예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 이제 전도의 예를 보게 되면 열 전도율이 큰 물질 K가 큰 물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열을 더 잘 전달하는가를 비교하는 그걸 조절하는 예들이 있을 거고요. 또 K 값이 작은 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열이 잘 전달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그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 생활에 많이 활용하는 예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전도가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거니까요. 잘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열이 전달되는 형태 중에 대류라는 게 있습니다. 대류. 자, 대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류자가 흐를 류자인데요. 즉, 열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흘러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주변에다 열을 전달하는 것을 대류라고 하는데, 이 대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연 대류와 강제 대류로 나눠집니다. 자, 자연 대류는 온도가 다른 물질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더 밀도가 작은 놈이 위로 올라가고 밀도가 큰 놈은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부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력 때문에 물질이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물질이 주변과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주변에 열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질은 움직일 수 있는 유체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부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부력이라는 건 중력이 있어야지만 나타날 수 있죠. 따라서 대류는 항상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중력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예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구에서 땅 위에서 촛불을 켜게 되면 아래쪽이 볼록하고 위로는 이렇게 뾰족한 모양의 촛불이 형성이 되잖아요. 하지만 이게 무중력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심지를 기준으로 해서 공 모양으로 이렇게 촛불이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위로부터 대류 현상으로 이제 산소도 공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산소 공급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불이 이렇게 동그랗게 타다가 결국은 꺼지게 되는 그런 효과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대류가 나타나려고 한다면 반드시 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고요. 다른 예로 물을 끓일 때 주전자 속에 물이 순환하는 것들, 그 다음에 실내 공기 순환이라든지 지구 대순환인데요. 뭐 바람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람이 있죠. 뭐 무역풍, 편서풍과 같은 바람들이 있고, 또 바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해류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자연 대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강제 대류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강제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물질을 강제로 순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몸에서의 피가 도는 것, 혈액순환 같은 경우에는 심장 박동에 의해서 피가 도는 거죠. 그 다음에 보일러 물을 펌프로 순환시키게 되는 온돌 장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온풍기나 에어컨의 송풍, 그 다음에 선풍기나 부채 등에 의해서 바람을 불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강제 대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류에 의한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강제적인 것인지 자연적인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열이 이동하는 현상으로 복사라는 현상이 있죠. 자, 복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서 봤던 전도나 대류 같은 경우에는 열을 전달하는 매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복사는 열 에너지가 빛, 전자기파의 형태로 이동하는 것을 복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때문에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매질이 없어도 복사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 흑체의 표면에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자, 이 에너지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즉, 표면 온도. 자, 이때 온도는 절대 온도를 말합니다. 그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이 식을 완성시켜 본다면 비례상수 하나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t의 4승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는 것, 즉 표면 온도가 2배가 되면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는 그 2배의 4제곱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2배가 되면 16배의 에너지로 방출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복사열로 방출되는 에너지가 얼마나 커질 것인가를 알 수가 있고요. 이 대표적인 복사의 예로 본다면 만약에 난로가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보면 난로 위에다가 손을 얹으면 열기가 위로 막 올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이건 대류에 의한 현상이고요. 자, 난로에다가 쇠코챙이를 이렇게 딱 갖다 대게 되면 쇠코챙이를 따라서 열이 흘러 들어와서 쇠코챙이가 뜨거워지는 걸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전도에 의한 것이죠. 자, 근데 만약에 이 난로를 유리벽으로 이렇게 막아놨다고 해보죠. 그때 이 난로 옆에 사람이 서 있다면 이 난로의 열기가 느껴질까요? 느껴지지 않을까요? 자, 유리벽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전도나 대류에 의해서는 열이 전달될 수가 없을 텐데 이때 나오는 난로의 전자기파, 난로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 사람은 또 열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 이 방출되는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복사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열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지구까지 전달되는 것은 복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열 팽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원자와 원자 또는 분자와 분자 간의 거리가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 물질 전체를 이루고 있는 길이가 변화가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열 팽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 어떤 선 방향으로 팽창되는 것을 길이 팽창 또는 선 팽창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자, 방금 얘기했지만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간격이 더 멀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길이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건데, 자, 이 길이 변화량, 자, 길이를 L이라는 기호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 길이 변화량이니까 델타 L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나중 길이 빼기 처음 길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누구와 비례한다? 누구와 비례한다? 예. 처음 길이가 길수록 길이 변화량도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량의 크기에도 비례합니다. 즉 온도가 많이 변하면 그만큼 길이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럼 이 관계를 가지고 나중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의 관계식을 적어본다면 L0 플러스 L0 델타 T가 될 것이고, 요게 비례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완성시키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비례상수를 하나 곱해주게 됩니다. 즉 델타 L은 알파 L0 델타 T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알파를 뭐라고 부르냐면 길이 팽창 계수라고 불러요. 길이 팽창 계수. 자, 그러면 요 식을 이제 L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여기에 이제 알파가 붙게 되겠죠. 자, 요걸 다시 정리해보면 L0 1 플러스 알파 델타 T 이런 형태로
열팽창에 의한 길이의 식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물체가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본다면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이 방향, 가로 방향으로도 늘어나지만 세로 방향으로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지금 얘는 면적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면팽창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물체가 입체라면, 이런 입체라고 본다면 가로 방향, 세로 방향, 그다음에 세로 방향, 그다음에 높이 방향, 이 모든 방향으로 다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전체 부피도 늘어나게 되겠죠. 자, 이걸 부피 팽창이라고 우리는 불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부피가 변화되는 양도 결국은 뭐에 비례하겠습니까? 예, 처음 부피가 클수록 부피가 변화되는 것도 많겠죠. 그 다음에 온도 변화량에도 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부피는 V를 쓰잖아요. 볼륨, V를 쓰니까 델타 V, 즉 나중 부피 빼기 처음 부피가 됩니다. 요거는 뭐에 비례한다? 예, 처음 부피와 온도 변화량 델타 T에 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식을 다시 적어 본다면, 더 완성시켜 본다면 델타 V는 베타라는 부피 팽창 계수를 쓰고요. V0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얘를 나중 부피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 본다면, 예, 나중 부피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면 V0 1 플러스 베타 델타 T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복잡한 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걸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피 팽창 계수와 길이 팽창 계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자, 부피라고 이야기하는 건 한번 요 위에다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정육면체가 있다고 볼 때 한 변의 길이가 L0인 정육면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각각의 방향으로 동일한 부피 팽창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는 형태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나중 부피라고 얘기하는 건 나중 길이의 세제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나중 길이의 식은 우리가 길이 팽창식에서 보게 되면 L0 1 플러스 알파 델타 T의 형태로 쓸 수 있겠죠. 이거의 세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좀 풀어보면 L0의 세제곱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델타 T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이걸 풀면, 자, L0의 세제곱은 처음 부피가 되겠죠. 처음 부피. 그 다음에, 1 플러스 3알파 델타 T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3알파 제곱 델타 T 맞나요? 3알파 델타 T의 제곱 플러스 알파 세제곱 델타 T의 세제곱 이렇게 되나요? 자, 어찌됐든 여기서 보게 되면 보통 이제 길이 팽창 계수 알파의 값이 근사적으로 얼마에 가까우냐면요.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의 오더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알파 제곱이나 10의 마이너스 2승보다 더 작은 오더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건 없는 건가? 예.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교실에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합시다. 지금 빨리빨리 하려니까 계산이 잘 안 되는데요. 지우고 다시 해볼까요? 이게 되나? 네, 지우개. 자, 미안합니다. 지우고 차근차근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 플러스 알파 델타 t 1 플러스 알파 델타 t 1 플러스 알파 델타 t 요걸 3번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v0 1 플러스 2 알파 델타 t 더하기 알파
제곱 델타 t의 제곱 이렇게 되고 1 플러스 알파 델타 t가 될 거고요. 자, 요것도 풀면 v0 1 플러스 2알파 델타 t 플러스 알파 제곱 델타 t의 제곱 플러스 알파 델타 t 플러스 알파 세제곱 델타 t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적어보면 v0 1 플러스 2 알파 델타 t 아니죠. 3이죠. 3 알파 델타 t 플러스 알파 제곱 델타 t의 제곱. 요거 빠졌었네요. 얘가 여기 곱해지는 게 빠졌네. 얘도 예, 여기 그게 빠졌네요. 여기에 2알파 제곱 델타 t의 제곱이 빠졌었네요. 그거 더하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 알파 제곱 델타 t의 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 델타 t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선팽창 계수는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10의 마이너스 2승 이하로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알파가 제곱이 된다거나 알파가 제곱이 된다거나 알파가 세제곱이 되게 되면 이 값들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근사적으로 보게 되면 얘네들은 지워지게 되고요. 그럼 근사적으로 얼마에 가까워지냐면 v0 1 플러스 3 알파 델타 t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까 위에서 보게 되면 지금 위에 이 식에서 보게 되면 이 베타에 해당하는 것이 3알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부피 팽창 계수는 근사적으로 선 팽창 계수의 3배에 가깝다라고도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내가 이거 분배 법칙을 쓰는 거에 참 오래돼 가지고 빨리빨리 계산하지 못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금방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핵심은 알파 제곱이나 알파 세제곱은 근사적으로 0에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용을 해서 부피 팽창 계수는 선 팽창 계수의 3배 정도 나온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의 이동 방법과 그 다음에 열 팽창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우리 교과서 안에서 다양한 예제들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예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활동을 해보고 실험들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